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의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들 중에 의사가 무려 2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명도 없지만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저를 죽을 위기로 몰아넣으셨다면 믿으시겠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 모든 일은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그 2명의 의사들은 저를 늘 괴롭히고 저를 죽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정말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들이랑 다른 의사랑 불법적으로 재산을 탐내며 진짜 너무 쪽팔려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이 일로 저희 가족은 전부 충격을 받아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콩가루 집안이 됐죠.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서 막 불륜을 알게 된 배신당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찾아오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이 일을 겪기 전까진 그게 연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눈앞에서 그 상황을 겪으면 모두 이성을 잃고 그렇게 되나 봐요. 정말 의사였던 동서들 때문에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일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참.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얘기는 드라마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먼저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탓에 사람들에게 늘 조심스럽고 착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죠. 직업은 중소기업 비서였어요. 나름 평범했죠. 그런데 이런 저와 달리 제가 시집간 곳의 동서들은 모두 반듯하고 능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동서들은 저보다 일찍 도련님들과 결혼했고 결혼 후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 명은 성형외과, 한 명은 피부과 의사였는데 이 두 분야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점도 있어서 고객님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동서들이 예전부터 돈을 좋아했는데 두 분야 다 수익성이 높다고 하네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동서들은 저를 만나자마자 돈 자랑부터 하더군요. 요즘 수익이 너무 좋아. 동업하길 너무 잘했다니까? 건물 하나 더 늘릴까? 이 정도 수익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형님은 회사 다니면 돈 얼마 못 벌지 않아요? 그 돈으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뭐 어떻게 살긴. 그냥 현실에 쪼이면서 사는 거지. 근데 형님은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저희도 늘 돈돈거려서 돈이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형님은 저희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몸이라도 써서 돈을 벌어요. 네? 아, 몸 쓰라는 게 팔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매번 저를 만나면 굉장히 치욕스럽게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동서가 제기했던 말은 정말 농담으로 넘길 수가 없을 만큼 모욕적이지 않나요? 저는 매번 이 얘기를 들어왔답니다. 저는 동서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사회생활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병원에선 가면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동서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몰랐고 둘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서로 시너지를 얻어 계속해서 병원은 잘 되었습니다. 사실 동서들이 같이 하는 병원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나 가족여행에도 저보다는 동서들이 훨씬 돈을 많이 냈고 저는 늘 돈을 많이 못 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늘 바쁜 의사 동서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늘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군요. 동서들은 어느새인가부터 저를 마구 부려먹어도 되는 심부름꾼, 자신들의 하녀처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동서들이 저를 정말 도우미 아주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솔직히 숟가락만 해도 1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 만드는 것과 뒤처리를 동서들은 다 저에게 시키더군요. 형님, 저희 일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니까 오늘 일은 형님이 다 하실 수 있죠? 뭐 어렵겠어요. 형님이 고아원 출신이라 어차피 혼자 일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희는 좀 쉴 테니까 다 하고 끝나면 불러주세요. 잘 하셨는지 검사해볼게요. 사실 동서들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갚는다는 생각으로 꼭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자 동서들은 음식이 어땠는지 청소가 잘 되었는지 하나하나 검사를 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다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첫째 동서가 리모컨을 들더니 채널을 돌려버리더군요. 그 행동도 무례하고 놀라운데 첫째 동서 같은 채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불륜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둘 다 유난히 불륜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이 부분을 늘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나중엔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근데 저는 아무리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도 어머님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꼭 이걸 틀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후 동서들을 지켜보니 동서들은 이 프로그램을 욕하기 위해 보는 듯 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와 남자에게 아주 질색을 표하더군요. 아, 난 저렇게 뒤에서 불륜하는 사람 정말 싫어. 양심이 없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게. 불륜도 담배처럼 중독이라던데 진짜 그런가 봐. 하여튼 못난 놈들. 천벌을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런 불륜도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의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형님? 사실 예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동서들은 정말 불륜과 관계가 늘 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더욱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저 말들을 일부러 한 것 같네요. 참 내로남불이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이후 집에 가니까 열이 너무 심하더군요. 몸살인 듯 했고 결국 응급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며칠 쉬고 싶었는데 저는 다음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전부터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갑자기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자 동서들은 각자 바쁘다며 저에게 어머님의 병간호를 맡겼고 저는 어머님을 계속해서 마사지해드리며 밤낮 없이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제가 너무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인을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서들이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형님, 어머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형님이 저희 가족 중에 제일 한가하잖아요. 이럴 때라도 가족한테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 말과 함께 계속해서 저에게 어머님 간병을 시켰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만큼 몸이 힘들었어요. 명절 때도 혼자 일을 다 하고 쉬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어머님 간병을 하니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다행히 어머님이 며칠 후 퇴원하셔서 이제 집에서 정말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서들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명령이었죠. 형님 집에 도착하셨죠? 그러면 도시락 50개만 만들어주세요. 김밥 만들어서 넣고 햄은 따로 넣고 과일까지 넣은 완전 고급 도시락으로요. 몇 개 정도 필요하냐면 한 50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번에 병원에 단체로 사람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잘 보여야 할 일이 있어서 이 도시락이 꼭 필요하니까 내일까지 만들어주세요. 네? 동서, 도시락 50개를 어떻게 내일까지 만들어요? 곧 있으면 잘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 시간이 안 될 텐데. 내일 아침에 시작이요? 형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죠. 오늘 밤새서 도시락 만들고 내일 점심까지 가져다 주세요. 그래야 시간 맞출 수 있거든요. 저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그렇게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힘들었던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첫째 동서가 너무 미웠지만 꾹 참고 아주 좋은 말투로 너무 지치고 몸이 아파서 이번 부탁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뭐라 했는 줄 아시나요? 저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며 전화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형님, 엄살 부리지 마세요. 직업도 저희보다 모자라고 맨날 돈도 조금밖에 안 내면서 이런 거라도 하셔야죠. 힘들면 형님 어머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던가요. 어머, 죄송해요. 안 계신다는 걸 깜빡했네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픈 곳을 쑤시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서가 계속해서 제가 엄마가 없어서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을 하자 저는 충동적으로 알겠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답을 했고 결국 그날 밤을 새서 도시락을 다 만들었습니다. 동서의 말에 괜히 상처를 받아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졸리고 머리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아팠고 열도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에게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도시락을 만들었죠. 결국 점심 전까지 도시락을 다 포장하고 저는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과연 동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너무하게도 동서는 수고했단 말도 없이 끝까지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더군요. 동서, 도시락 다 만들었어. 이제 퀵 불러줘. 전달할게. 네? 퀵을 왜 불러요? 형님이 가져다 주셔야죠. 병원 주소 아시죠? 거기로 가지고 오세요. 돈 아까우니까 지하철 타세요. 이 말과 함께 동서는 정말 냉정하게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서와 싸우고 싶지도 않고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자고 싶어서 결국 도시락을 모두 챙겨서 나갔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서들이 점심시간이라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제가 동서들 앞에서 주저앉으며 탈진하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동서의 마지막 말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어머, 전현 또 생쇼한다. 냅둬버려. 이후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고 남편이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깼구나.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어? 당신 중환자실에 하루 동안 있었어. 정말 과로로 죽을 뻔했다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든 하려 했지만 호흡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 했고 이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동서들은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 도시락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일반 병실로 간 후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얘기 안 했어? 재수 씨가 당신한테 도시락 50개 밤새서 만들라고 했다면서. 명절에도 당신한테 일 시키는 거 보고 내가 일 시키지 말라고 단단히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러다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재수 씨, 아니 그년들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저는 남편이 너무 화가 난 듯 보여서 더 이상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고 퇴원하기 전 다시 남편에게 제가 쓰러지고 난 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쓰러지면서 동서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헛것을 들은 건지 제대로 들은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자 꾀병인 줄 알았던 동서가 저를 빈방에 눕혀놓았대요. 이후 몇 시간 동안 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자 혹시나 해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고 그러자 동서가 제가 쓰러져서 누워있다고 아마 꾀병인데 쪽팔려서 못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이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장 동서한테 병원으로 옮기라고 얘기했대요. 동서는 계속해서 꾀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당장 병원에 데려오지 않으면 병원을 망하게 할 거라고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동서가 짜증을 내며 제가 있던 방으로 왔고 이후 아무리 저를 깨워도 의식이 없자 심각성을 느끼고 그제서야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늦게 데려와서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대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동서들한테 너무 화가 났고 병원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저를 보며 저를 영영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심장이 멎을 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동서들의 표정을 봤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동서들에게 왜 사람이 쓰러졌는데 방치하냐며 소리를 쳤고 제가 쓰러진 이유를 따지듯이 물어봤는데 동서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제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변명만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 핸드폰을 열어 동서들이 보낸 메시지를 뒤져봤다고 합니다. 메시지에는 동서들이 명절날 저에게 일을 시킨 것부터 일부러 어머님 간병인을 구하지 않은 것과 저에게 도시락을 만들라고 제 가족관계를 들먹이며 압박한 것까지 모든 내용이 남아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날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동안 남편은 형수님과 도련님들을 병원으로 불렀고 동서들을 보자마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련님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동서들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놀란 동서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눈앞에서 아내가 형한테 맞는 장면을 목격한 도련님들은 너무 화가 나서 제 남편한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 남편도 똑같이 욕을 하며 형제들끼리 병원에서 아주 크게 싸웠다고 하네요. 왜? 너희들 아내가 맞으니까 막 화나? 근데 재수씨, 아니 얘는 맞아도 싸. 내 아는 얘네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명절 내내 둘 다 일 때문에 쉬어야 한다면서 일은 다 내 아내한테만 시켰잖아. 그러고 다음날 어머니 넘어졌을 때도 내가 간병인 부르자 했는데 며칠 동안 간병인 못 쓰게 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혜주가 좀 쉬나 했더니 재수씨들이 병원 행사 있다고 밤새서 도시락 50개를 만들게 했대. 문자를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라. 혜주가 몸이 너무 힘들다고 제발 그만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 없어서 일을 잘 못한다.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이럴 때라도 도움이 돼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하고 있더라. 야, 사람 대 사람으로 이건 할 짓이 아니잖아. 이건 완전 인간 학대 아니니? 어? 그러고 사람이 쓰러졌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몇 시간 동안 빈방에 눕혀두고 내가 전화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여다봤더라. 심지어 내가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가라 하니까 또 혜주가 혼자 생쇼하는 거라면서 꾀병이라고 난리를 치던데. 야, 솔직히 니들 생각해봐. 혜주가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고 그럴 애냐? 어? 진짜 재수씨들
아니 얘네는 사람도 아니야. 니들도 형한테 욕할 시간에 아내 간수나 제대로 해. 남편의 말이 끝나자 도련님들도 아까 남편에게 욕할 때와 달리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서들이 도련님들께 귓속말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진 모르지만 도련님들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냈다고 해요. 형, 그래도 그렇지. 내 아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때려? 그건 아니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도시락 50개 만드는 거 힘들면 안 하면 되는데 결국 형수님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 얘가 형수님한테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형수님이 오기로 한 거라고. 그니까 오버하지 말고 당장 내 아내 때린 거 사과해. 아니면 나도 형수님 깨어나면 똑같이 때릴 거야? 그래 형, 내 아내한테도 사과해. 솔직히 형수님이 고아원 출신이라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자기 몸 상태를 얘기하고 거절했으면 내 아내가 시켰겠어? 하여튼 형은 결혼 상대로 우리랑 다르게 사람을 잘못 골랐어. 야, 니들 단체로 미쳤냐?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며 남편이 둘째 도련님의 뺨을 때리려고 하자 첫째 도련님이 남편의 손목을 잡고 못 때리게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과 도련님들은 서로 계속해서 욕을 했고 결국 제가 쓰러진 일로 인해 가족 간의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동생들에게 실망한 남편은 도련님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은 도련님들까지 저를 무시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형제들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동생이어도 저를 욕하는 건 못 넘어간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고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지만 형제들 사이를 제가 갈라놓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한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 남편에게 이 일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믿었던 동생들까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 남편은 동서들이 제대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듯 했어요. 저에게 계속 동서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병원 사업에 관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지 수상한 점은 없었는지 계속 물어보더군요. 사실 동서들이 워낙 똑부러졌기 때문에 의사로서 수상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둘 다 돈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의사로서 사명감은 있는 듯 하다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동서들의 약점을 잡지 못해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던 이후로 남편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매일 밤 늦게 집에 왔어요. 제가 언제는 너무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왜 이렇게 집에 요즘 늦게 들어오냐고 따지듯 물으니까 남편이 처음엔 이유를 얘기 안 해주다가 제가 삐지고 화를 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야. 실은 내가 요즘 재수 씨들을 미행하고 있어. 일 끝나자마자 재수 씨들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둘이 일 끝나고 어디를 가는지 확인하고 있거든. 뭐? 지금 동서들을 미행하는 거야? 아니 대체 왜?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괘씸해서 진짜 제대로 약점이라도 잡으려고 이러는 거야? 여보, 날 위한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진 안 해도 돼. 진짜 미치겠네. 솔직히 당신 일 때문에 재수 씨들한테 정말 화난 거 맞아. 약점 잡고 제대로 복수하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사실 당신 일 있기 전에 일 끝나고 직원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재수 씨들이랑 닮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봤었거든. 근데 옷차림이 입에 담기도 그럴 만큼 너무 파여있고 보기가 민망한 거야. 심지어 어떤 남자들이랑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 그때 나도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설마 하면서 둘이 가는 곳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되게 큰 호빠였어. 근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재수 씨들이 맞았거든. 사실 당신한테 수상한 거 없냐고 물어본 것도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나한텐 동생들 일이기도 하잖아. 이게 사실이야? 정말 동서들이 맞았다면 도련님들은 어떡해? 둘 다 똑부러지고 직업도 의사여서 그런 이미지로는 안 보였는데. 저는 남편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동서들이 확실하냐고 물어보았는데 남편이 확실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동서들한테 사과를 안 받아도 되니까 제발 이 일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알게 되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또 동서들이 같이 하고 있는 병원은 어떡합니까?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더군요. 제발 남편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랬는데 상황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욕을 하며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울분을 토하더군요.
야, 진짜 재수 씨. 아니, 그년들 정말 미쳤더라. 내가 이후로 어떻게 재수 씨들이 호빠에 갔다는 증거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떠오르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병원을 찾아갔거든? 재수 씨들이 밥 먹으러 나갔길래 거기 있는 직원을 찾아가서 무작정 떠봤어. 저기 죄송한데 여기 대표이사 두 분, 그 여자 두 명 있잖아요. 아직도 남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녀요? 제발 일 끝나고 남자 좀 그만 만나라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누구세요? 혹시 거기서 일하시는 새로운 남친이에요? 두 분 중에 누구랑 관련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아님 둘 다인가? 하여튼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이런다고 원장님들이 팁 많이 안 주세요. 이름 번호 남겨두고 가세요. 밤에 찾아가라고 할게요. 정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이 나한테 경고를 날리는 거 있지? 와, 직원들까지 알 정도면 둘 다 그 더러운 곳을 얼마나 간 거냐고. 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병원까지 온 거냐고. 나는 그 직원이 재수 씨들이 결혼한 걸 설마 모르나 해서 둘 다 결혼했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다 알고 있더라. 알고 보니 그 직원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병원 안 망하려고 중간에서 계속 소문 안 나게 노력하고 찾아오는 남자들 달래서 보내고 있는 거였다니까? 진짜 내 동생들 불쌍하고 재수 씨들한테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어. 나쁜 년들. 정말 저한테 일은 많이 시켜도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동서들이 뒤에서 이런 싼티나는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동서들이 다시 보이더군요.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왜 그런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걸까요? 둘한테는 이 일이 일상인 것 같은데 둘 다 도련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는 걸까요? 일단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직접 동서들을 만나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남편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남편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화를 내지 않고 한숨을 푹푹 쉬며 들어오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동서들이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아갔고 진지하게 둘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악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바로 동서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정말 싸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완전히 고치고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둘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대요. 마치 쓰고 있었던 인간의 탈을 벗어던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악마. 아니, 마치 수컷을 사냥하는 여왕벌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둘은 화장실을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환자들 왜 이렇게 빡센지. 진짜 일이 이렇게 힘들 땐 제대로 풀어줘야 한다니까? 이럴 땐 남자들이 딱이야. 그치? 네, 형님. 진짜 형님이랑 저랑 이 부분이 잘 맞아서 다행이에요. 오늘 누구 출근한대요? 제가 찜해둔 애가 와야 할 텐데. 전화해줘야겠다. 형님, 저 어때요? 유부녀 티 안 나죠? 오늘 애들 팁도 팍팍 줘야겠다.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맛에 돈 번다니까요. 예, 너 남편한테 전화 안 오니? 요즘 왜 이렇게 밤에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너랑 있다니까 안심하는 모양이더라. 남자들 웃긴다니까? 밤에 여자랑 있다 하면 안심하던데?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건데. 둘이 있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꼬이겠어. 아무튼 오늘 제대로 즐겨보자고. 참, 남편은 처음 보는 동서들의 이중인격 같은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홀린 듯이 동서들을 따라갔대요. 나중에 발뺌을 할 수 있으니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둘은 역시나 남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녹음을 켜고 동서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후 직원에게 거짓말을 치고 동서들이 있는 방을 찾아 벌컥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자마자 경악스러운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바로 동서들이 어린 남자들과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부대끼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걸 본 후 너무 충격을 받아 욕을 하며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고 동서들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동서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 상황에 대해 따졌대요. 재수 씨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제 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둘이 이러려고 같이 동업했어요? 진짜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요. 제 동생들한테 다 얘기하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예요. 제 안에 능력 없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둘 인생이 더 천박하네요. 제가 이 사진 뿌릴 거니까 둘도 어디 한번 제대로 망해봐요. 아주버님, 여긴 대체 어떻게 오셨어요? 진짜 미치겠네. 저흰 다시 안 갈 테니까 제발 봐주시면 안 돼요? 제 남편이 알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병원에도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병원 사람들도 저 더 이상 이런 데 안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진짜 병원은 들키면 안 되는데. 그 의사가 절대 알면 안 되는데.
아주버님, 다 오해예요. 사실 의사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라도 일탈을 해야 살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갈게요. 제발 제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특히 아버님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아버님한테 밑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의 말로는 둘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고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말들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앞으로 절대 이런 곳에 가지 말라고 동서들을 혼내고 그 자리를 나왔다고 했어요. 남편은 동서들을 보내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 길거리에 주저앉았다네요. 저라도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후 남편은 저에게 동서들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고 했더니 남편이 망설이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사정하고 앞으로 안 가겠다는 말만 한 건 아니었어. 처음에 들키자마자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 정말 뭐라 하지? 미개인을 보는 것 같았어. 나에게 물 좋은 곳 안다고 당신한테 얘기 안 할 테니 잠시 놀다 가라 하더라고. 돈은 자기들이 다 내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원할 때마다 언니들 소개해 줄 테니 제발 말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까지 저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게끔 설득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동서들은 제 남편이 공범이 되길 바랬나 봅니다. 제 남편은 둘의 이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서도 남편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저한테도 정말 충격이 컸나 봐요. 이후 머리가 너무 아픈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첫째 동서였어요. 형님,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드려요. 사실 예전에 저희 때문에 형님 중환자실까지 가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사과할게요. 제가 아는 의사들 많으니까 앞으로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형님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이번 명절에도 일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제가 아주머니 데리고 갈 거예요. 일은 다 아주머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때까지 저한테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었던 동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사과라뇨. 아무래도 남편한테 들킨 이후로 저한테 잘해야 남편이 도련님들한테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가식을 떨며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의 이런 행동이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빨리 끊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의사 동서들의 이중적인 사생활을 알게 된 것도 너무 머리가 복잡한데 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시아버지가 하고 계시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너무 걱정이 되었고 저와 남편이 서둘러 아버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먼저 둘째 동서가 와 있더군요. 둘째 동서가 아버님께 했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버님 미치셨어요? 이걸 날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중에 저 병원 차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최소한 그 돈을 남겨두셨어야죠. 제가 저 사람이랑 왜 결혼했는데요. 아버님 돈 아니었으면 제가 결혼했겠냐고요. 아 진짜 짜증나. 동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아버님께 따지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도착한 둘째 도련님과 저와 남편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저도 둘째 동서가 아버님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을 듣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도련님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한테 둘째 동서와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이 도련님께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봤고 저는 둘째 동서가 아버님께 했던 말이 화근인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도련님이 동서들의 이중생활을 알고 있는 것 아닐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도련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재수 씨 둘이 병원 끝나고 옷 갈아입고 호빠에 자주 놀러 가잖아. 얼마 전에 나한테 들키고 앞으로 절대 안 가겠다고 했었는데 설마 또 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귀가 잘못된 거야? 어? 나는 그냥 평소에도 대화가 잘 안 통하길래 나랑 안 맞는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건데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났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제 남편의 말로 동서들의 이중생활이 둘째 도련님께 들키게 되었고 마침 둘째 도련님 옆에 있던 어머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어머님은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하셨고 결국 어머님을 말리기 위해 저와 남편도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서들의 이중생활이 밝혀지고 아버님 사업이 갑자기 부도나고 둘째 동서가 아버님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되고 둘째 도련님이 이혼하겠다는 것도 너무 혼란스럽고 난장판인 상황인데
이것만큼 더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 개 밝혀졌습니다. 이걸 쓰면서도 손이 덜덜덜 떨려요. 먼저 병원에 도착한 어머님은 둘째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참 드라마에서 많이 본 장면이죠. 제가 실제로 겪을 줄은 몰랐던. 너 미쳤어? 너가 내 아들을 놔두고 다른 남자랑 놀아놨다며. 여기 있는 환자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어머님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놀란 환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것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허겁지겁 환자들에게 카메라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둘째 동서만 이 일을 했다고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당하기 싫었던 둘째 동서가 제 남편을 보며 폭탄 발언을 던져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이 다 얘기했죠. 분명 말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처음에 바람 피우고 싶다고 저 꼬신 건 형님이라고요. 그러자 이 상황을 듣고 있던 첫째 동서가 나와서 억울함을 표하며 더 큰 폭탄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내 탓하냐? 한 번 가보고 나서는 너가 나보고 계속 가자 했잖아. 심지어 어제 가서 만난 사람은 너 남편보다 훨씬 낫다며. 나는 최소한 내 남편이랑 비교는 안 했다? 어머님, 얘보단 제가 나아요. 얘는 늘 어떻게 하면 아버님 돈 훔쳐올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애라고요. 얘 불법적으로 아버님 돈 빼오려고 아주 난리를... 그 순간 둘째 동서가 첫째 동서의 입을 막으며 머리채를 잡았고 결국 둘은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손님들은 웅성이며 주위를 둘러싸고 여러 각도로 영상을 찍기 바빴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놀랐는지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상황에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까부터 환자들에게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서 있던 첫째 동서의 눈을 가려주던 의사분이 갑자기 첫째 동서에게로 와서 느닷없이 뺨을 때리더군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다 놀라서 서로를 번갈아가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듯 했어요. 남자 의사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첫째 동서에게 했습니다. 야, 넌 맞아도 싸. 내가 그동안 너 호빠 애들이랑 사고친 거 얼마나 많이 수습해줬는지 알지? 그 말 안 통하는 애들 돈 줘가면서 병원 못 오게 뒤에서 얼마나 손봐줬는지 너 알잖아. 근데 어제도 호빠를 가? 이제 안 가겠다며. 나 말고 다른 남자들이랑은 안 논다며. 곧 네 남편이랑도 이혼한다며. 정말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저를 포함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둘째 동서가 첫째 동서와 동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첫째 동서의 권유로 둘은 계속해서 호빠를 다녔고 동서들의 돈을 노린 그 남자들이 병원으로 자주 찾아오자 첫째 동서와 불륜 사이였던 남자 의사가 그 남자들을 다 처리해 주었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오늘 어머님 앞에서 다 밝혀졌다. 뭐라 말도 못할 만큼 정말 난장판 그 자체네요. 당시에 사람들 전부 너무 놀라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직원이 소리치더군요. 야, 의사들 진짜 소름 돋는다. 그렇게 권위 있는 척은 다 하더니 재산 노리고 병원에서 불륜 저지르고 또 돈 주고 남자들 만나고 아주 난리가 났네. 김성철 원장님,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제가 그동안 두 사람 뒤처리하면서 얼마나 현타가 오는 줄 아세요? 이 정도로 남자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니까요. 이왕 이렇게 밝혀지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나는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니네랑 일 못하겠다. 내가 때려친다, 때려쳐! 이 말과 함께 그 직원은 옷을 벗어던지더니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은 남자 의사와 제 첫째 동서의 분류는 생각지도 못한 듯 했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후 동서와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셨을 텐데 그때 있었던 손님들이 영상을 온갖 SNS에 올렸고 이 소문은 언론에까지 퍼져 동서의 병원과 가정이 동시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좋았고 유명했던 동서들이 호빠 출입과 불륜 스캔들로 온라인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동서들은 의사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당연히 동서들이 운영하던 병원도 문을 닫게 됐죠. 첫째 도련님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의 일이면 차라리 눈으로 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실 자각이라도 빨리 되었을 텐데. 첫째 도련님은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라도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가끔씩 동서들의 근황이 궁금했지만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들과 동서들이 연락이 아예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서들과 끝까지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동서들이 저와 남편, 도련님들 몰래 어머님을 만나 끝없이 사과를 하며 어머님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저 같으면 어머님 낯짝도 못 봤을 텐데 여러모로 동서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서들은 어머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른 남자도 안 만날 거고 정말 성실하게 의사로서 저희 일만 하면서 살게요. 제발 저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병원 다시 차릴 자금 조금만 보태주시고 제 남편 설득해주시면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네?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런 마음으로 동서들과 연락을 계속해 온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들의 이혼을 막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계속 들어줬으니까 동서가 저렇게 간절하게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죠? 사실 어머님은 동서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자 돈을 몰래 빌려주고 도련님들께 동서들을 잘 얘기해 주려고 했었대요. 재결합을 하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우연히 도련님이 어머님과 동서들이 통화한 것을 듣게 되었고 어머님한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저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요. 둘 다 진짜 무섭고 뻔뻔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 충격받을까 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머님이 뒤에서 딴소리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걔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날에도 밤에 남자들 만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잃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어머니, 걔네는 정말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어요. 이제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참, 그렇게 호되게 혼나고도 아직도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니. 심지어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동서들을 도와주려 했던 어머님을 또 한 번 속이다니. 정말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하는 걸까요? 저는 동서들을 보며 아예 사람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련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동서들에게 이제 우리 관계도 끝이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제 남편이 동서들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도련님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아내의 실체를 알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도련님들이라면 그래도 제 남편이 고맙진 않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형제라도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남편과 도련님들은 사이가 예전보다 서먹서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때 제 남편과 도련님들이 아주 크게 싸우고 아직도 서로 사과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진지하게 대화를 할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끼리 이렇게 드라마같이 큰 싸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화해를 시킬 건가요? 저는 인터넷에도 쳐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명에게 물어보니 확실히 방법이 보이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의논해서 형제 화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셋을 따로따로 불러 한자리에 모았고 제 남편과 도련님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진을 음악과 함께 큰 화면에 띄웠습니다. 다들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감동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떨떠름해 하더군요. 이후 어머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화해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둬서 너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엄마가 언제까지 더 살지도 모르는데 너희들 제대로 화해 못 시키면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 것 같아. 나를 위해서라도 제발 화해를 하렴. 제 남편과 도련님들은 어머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자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 같이 술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회포를 풀었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 말만으로도 화해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망설인 걸까요? 참 혈연이란 관계는 신기한 것 같아요.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다시 화목한 형제관계를 볼 수 있었고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쉬면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던 동서들이 없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이 바로 원래의 화목한 분위기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차가운 분위기였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늘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히 형제 화해 자리가 있고 난 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지금은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행복합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기쁜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늘 저혈압으로 쓰러짐을 반복하던 제가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를 정말 잘 챙겨주었고 저도 열심히 잘 먹고 스트레스도 조절했더니 건강이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저를 힘들게 하던 원인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결되자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께도 이제 제 건강이 괜찮아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늘 임신을 하고 싶었는데 제 건강 때문에 망설였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말 소리를 지를 만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생명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우와, 내가 아빠가 되다니.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대한민국 만세! 여보도 만세! 미친 듯이 펄쩍 뛰고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더 기뻤고 앞으로 엄마로서 저에게 찾아온 생명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과 도련님께도 말씀드렸으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구나. 아가, 고맙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도련님들은 충격이 아직도 큰 듯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이야기를 하며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꽃샘추위가 지나면 봄이 온다는 말 아시나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린 힘들 때 이 당연한 이야기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추운 날씨가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일은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적으로나 건강 때문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안 좋은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 시기를 버티면 나를 찾아올 좋은 시절들을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륜이나 괴롭힘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은 저의 전 동서들처럼 언젠가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즐겨보는 구독자 중 한 명이고요. 설거지하면서도 많이 듣고 집 청소하면서 가장 많이 듣죠. 사연들을 듣다 보면 공감 가는 것도 많고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일이 생기다니 저로서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의 사연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 참지 말고 어떻게든 응징하고 복수를 했으면 좋겠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그 복수를 하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일찍부터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아들과 도련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10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저와 제 아들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죠. 콱 남편을 따라 죽으려다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도련님과 우리 아들이 아른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아빠 없이도 바르게 잘 자라줬고 도련님도 거의 제가 업어서 키운 셈이었죠. 남편과 도련님은 12살 차이가 나서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 같이 살았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 도련님만 다시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께 보낼 수가 없어 쭉 같이 살았거든요. 제 아들은 도련님을 형처럼 잘 따랐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텐 아들만큼 도련님도 아들처럼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시댁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빨리 취직하려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상고에 갔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저와 저희 아들 그리고 회사밖에 모르는 도련님이었죠. 친구들도 아주 가끔씩만 만났고요. 사춘기도 없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철이 참 빨리 들었죠. 그래서 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은 도련님입니다. 그렇게 삼성을 오래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한다고 돌연 퇴사를 하더니 대박을 쳐서 도련님은 알짜배기 신랑감이 됐지만요. 이름만 빠져 살아서 연애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선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너무 회사집, 회사집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을 텐데. 저랑 준수 걱정은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놀고 와요. 여자친구도 사귀고요. 전 도련님이 계속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형수님, 저는 회사집이 편해요. 집에 오면 우리 형수님 있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집 나가면 다 돈인데요, 뭘.
여자친구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련님 친구분들은 여자친구 잘만 사귀고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이참에 소개라도 받아보는 건 어때요? 전 우리 도련님이 여자친구 사귀는 게 소원이네요. 아니죠. 결혼하는 게 소원이에요. 벌써 42이잖아요. 이제 적은 나이 아니에요? 전 22살에 준수 아빠랑 결혼해서 진작 결혼하고 준수도 벌써 22살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준수가 제가 결혼한 나이까지 왔네요. 세상에 한참 커 있었어. 어이구. 도련님도 일만 하지 말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봐야 알죠. 도련님 이렇게 쑥맥이라 나중에 장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장가 안 가고 그냥 이대로 형수님이랑 계속 살면 되죠 뭐. 세상에서 우리 형수님이 해 주시는 집밥이 제일 맛있는데 제가 굳이 결혼을 왜 해요? 하여간 속 없는 도련님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우리 준수 아빠가 보면 42살이 넘도록 여태 혼자인 도련님 보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리고 도련님 여자친구 생기거든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도망간다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자 소개도 안 해준다고요. 알겠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형수님이랑 같이 산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형수님한테 잘하는 그런 기본이 착한 사람이 아님 만나기 싫어요. 착한 사람 있으면 한번 만나볼게요. 안 그래도 제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 소개해준다고 했었는데 하도 형수님이 이렇게 만나보라고 보채시니까 이번에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당장 만나봐야지. 많이 만나봐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저처럼 준수 아빠한테 코 안 끼죠. 농담이고요. 그래야 도련님도 여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죠. 전 도련님 연애하는 거 아주 적극 정성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세요. 자, 밥 다 됐네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도련님은 42살의 나이에 처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제 동서였습니다. 쑥맥인 저희 도련님을 좋게 봤는지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오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면이 저희 도련님과는 대비돼서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한쪽이라도 적극적이어야 일이 진행되잖아요. 만나보니 동서는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도련님이 좋다고 하니까요. 큰 반대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컸습니다. 도련님 나이도 나이니까요. 집안도 우리 집보다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잘 맞는 정도였달까요? 또 우리 도련님이 그래도 삼성이란 대기업에 오래 다녔고 지금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와 한 4개월을 사귀곤 결혼을 해버렸죠. 동선 저한테도 굉장히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와 아들 둘이 사는데 아들도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외로울까봐 일부러 근처에 신혼집을 얻기까지 했죠. 그게 고맙고 또 한편으론 미안해서 자주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괜히 저 때문에 곤란하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래도 한 동네다 보니 소문도 다 들을 수 있고 같이 쇼핑하다 마주치기도 하고요. 먼저 도련님네 신혼집에 놀러 가진 않았지만 가끔씩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런 좋은 관계로 공존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 형님. 지난번에 해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역시 형님표 반찬이 최고라니까요. 제가 음식해서 채워가지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빈 반찬통만 드려서 번번이 죄송하네요. 저희 남편도 형님 반찬 없으면 밥에 손도 안 댄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음식은 형님에 비해 못해서 괜히 음식 드렸다가 입맛만 버리실까 봐서요. 그 대신 오늘 제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요. 여기 소고기집에서 저녁 때 뵙는 거 어떠세요? 오늘 남편도 일찍 끝난다고 하거든요. 6시 반에 소고기집에서 봬요. 아이고, 반찬은 내가 하면 되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 오히려 한 동네에 계속 살면서 이렇게 반찬 해다 줄 수 있어. 내가 다 좋지. 혼자 먹을 거 하면 자꾸 부실하게 하게 되거든. 같이 먹을 거 생각하니까 나도 계속 반찬을 하고 좋잖아. 그냥 빈 반찬통만 줘도 되는데. 그래, 소고기 한번 얻어 먹지 뭐. 6시 반에 그 소고기집으로 갈게. 이따 봐, 동서.
역시 형님이에요. 어쩜 그렇게 마음도 넓으세요. 저야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음식 못하는 전 정말 형님 근처에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이따 6시 반에 봬요. 형님이 좋아하시는 소고기집으로 일부러 골랐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웃는 얼굴로 농담도 하고 염치도 챙기는 동서가 그땐 그냥 마냥 예뻐 보였습니다. 도련님한테도 분명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그게 조금 안타까웠지만 괜히 계속 물어보면 우리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도 부담이 될까 봐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도련님한테만 따로 물어봤었죠. 도련님, 반찬 여기 싸놨으니까 가져가면 돼요. 근데 도련님는 혹시 아이 가질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아님 아예 안 가지려고 피하는 건지 해서요. 아님 이게 하늘의 뜻이니까 부담될까봐 차마 동수한테 말은 못하고 도련님한테라도 물어봐야겠어서 물어봐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그러게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전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나 아내한테 불임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네요. 나이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도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노력해 봐야죠, 형수님. 반찬은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도련님 괜히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전 그저 궁금해서 도련님네가 혹시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인지가 궁금했던 거지. 동서가 만약 힘들다고 하면 제가 준수 키운 것처럼 더 많이 아이 돌봐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동서한테도 부담 주지 말고요. 알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형수님도 참. 저 가요. 반찬 잘 먹을게요. 형수님표 반찬 있어서 살았어요. 아내가 워낙 요리를 못해서. 하지만 요리 빼곤 다 잘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그래요? 그러면 됐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요. 음식이 중요한가요? 제가 반찬은 어차피 계속 해줄 텐데, 어차피 저 먹는 거 조금 더 양 늘림 되는 거라 별로 힘들지도 않고, 지금까지 쭉 해온 건데요, 뭘. 힘들지도 않아요. 반찬 조심히 들고 가요, 도련님. 그렇게 물어본 후로 아이가 여전히 안 생긴 건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도련님이나 동서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어림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도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입양이라도 하라고 제가 먼저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좋아하는 도련님한테 정작 아이가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요. 그렇게 도련님네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면서 매주 반찬을 해줄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만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도련님이 아니라 이제 서방님이죠. 도련님, 도령님 하던 게 버릇이 돼서요. 이제부턴 서방님이라고 쓸게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서방님이 돌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남편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백주 대낮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성실한 도련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 만취 상태였단 겁니다. 무엇이 우리 도련님에게 술을 마시게 한 걸까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차에 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허망하게 도련님이 쉰도 안 돼서 세상을 등지게 되자 모든 세상이 더덥게 느껴지더군요. 인생이 대체 뭘까? 남편에게 그렇게 혼자가 외로웠냐고, 불쌍한 도련님을 꼭 데려가야 속이 시원했냐고, 먼저 간 도련님이 불쌍해서 이런 몹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도련님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도련님과 같이 산 세월이 얼만지 그렇기에 더 각별하고 특별한 도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돌연 세상을 떠나버리니 남은 건 도련님 옆에서 잠시나마 곁을 지켜주던 동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갔다는 사실이 안 믿겨서 정처 없이 도련님과 함께 걷던 동네를 쭉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넋을 놓고 걷다 정말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노랗게 되는 얘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도련님 회사에서 도련님의 비서 역할을 해온 충직한 직원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아이고, 사모님. 전 대표님 회사의 비서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상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저희 대표님, 회사와 직원들밖에 모르는 정말 성실하시고 선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양심 고백하려고요. 아, 우리 서방님 네 회사 비서분이시군요. 저한텐 무슨 일로 연락 주신 건지 양심 고백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 사모님,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사모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우리 서방님은 교통사고로 돌연사한 거 맞아요. 근데 무슨 문제라도 아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 불쌍한 서방님을 일부러 죽이기라도 했단 거예요? 예. 사실 사장님 아내분께서 저희 대표님 몰래 바람 피면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그게 정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서방님이 바람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다 갔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서방님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그래서 대낮에는 늘 일하느라 절대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 그렇게 만취 상태였던 거군요. 아이고, 차 사고로 간 거랑 별개로 동서가 우리 서방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니. 사모님, 제가 이렇게 양심 고백하는 건 이걸 절대 가만두지 마시고 꼭 대표님 아내분에게 복수를 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당연히 이 일을 밝히고 대표님 재산 못 가지도록 내쫓아야죠. 대표님도 지금 이미 죽은 마당에 누구 좋은 일 할 일 있나요? 우리 서방님 정말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리 비서님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동설 절대 가만두지 않아야겠어요. 내 목숨 걸고 반드시 동설을 갈기갈기 찢어서 파멸시키고야 말 거라고요. 네, 사모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대표님 유품 정리도 혹시 다 하셨을까요? 전 뭔가 대표님처럼 성실한 분이 갑자기 대낮에 술을 먹고 돌아다녔다는 게 당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표님 모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대표님 유품에서 뭔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혹시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혹시 비서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뭐라도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저 혼자 찾다가 괜히 놓칠까 봐. 그럼 우리 서방님 너무 억울해서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둬야죠. 지금이 아마 대표님 아내분 없는 시간 맞을 거예요. 지금쯤 빨리 한번 가서 살펴보자고요. 사모님께서 아셔야 될 건 전부 알 수 있도록 살사치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서방님 회사의 비서님과 함께 죽은 서방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서방님네 집에 왔습니다. 마침 동서도 자리를 비운 시간이라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저 혼자가 아니라 비서님이랑 둘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열심히 뭐라도 건지잔 마음으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정말 발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건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죠? 그런 거죠? 동서가 다른 남자랑 아이도 2명이나, 그럼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다 있나.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이혼한 여잔데다가 애까지 둘이나 딸린 사람이었던 걸 도련님이 알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어. 이것 때문이었다니. 아, 내가 당장 동서 인연을 데려다가 찢어 죽여야. 아, 말도 안 돼. 아우, 우리 서방님 불쌍해서 어떡해. 아, 사모님, 아이고, 정말 우리 대표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사람 일이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그럼 대표님은 사기 결혼을 당하신 거네요.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동서분 당장 내쫓으시죠. 근데 이것도 있는데요. 이리 좀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재산 포기서? 이 캐피탈 업체 도박이랑 연결된 곳인데 저희 동네 아줌마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이 캐피탈에서 돈 빌린 서류랑 보면서 완전 울고불고해서 기억나요. 사모님, 이 정도면 저희 대표님 재산 다 날릴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어떡하죠? 결혼하고 바람핀 데다 초혼도 아니고 애 둘 달린 이혼 연걸 속이고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 뭐요?
도박? 도박으로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까덕까덕 계속 나오는 건지. 무슨 양파도 아니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요? 우리 서방님이 이걸 알고 그렇게 술을 퍼마실 수밖에 없었겠네. 아,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텼겠어. 안 그래요?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정말 불쌍해서 어떡해. 사모님, 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목숨 걸고 동서분한테 피해 복수를 하신다면서요. 파멸시켜야죠. 부셔버리고 조져야죠. 저희 대표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가만 놔두실 거 아니죠? 복수 그거 하자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맞아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서방님 재산 도박으로 다 까먹은 게 동서가 맞담. 데려다가 아주 그냥 고문을 해도 모자라죠. 알면 알수록 정말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비서님. 제 인생을 걸고 동서 인연을 아주 그냥 개박살 내야겠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외로운 도련님 곁에서 잠시나마 지켜줬던 동서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동서를 어떻게든 파멸시켜야겠어요. 두고 보세요. 다 산산조각 내버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우선 동서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전엔 일단 모른 척하려고 서방님의 유품을 다시 정리해두고 왔습니다. 주요 증거가 될 만한 재산 포기 각서와 동서의 옛날 가족 사진은 가지고 나왔고요. 정말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이미 결혼한 데다 애도 둘이나 딸린 동서였단 걸 알고 서방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슬펐을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려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파렴치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드는 생각은 동서와 동서의 불륜 상대들을 다 싸잡아다가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저희 서방님은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왜 죄 없는 저희 서방님만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던 걸까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늘의 뜻이란 생각을 했죠.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서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저에게 서방님네 회사 비서분이 양심 고백을 하면서 마주하게 된 추악한 진실은 이대로 가만두지 말고 동서를 벌하라는 운명일 테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동서를 고통 속에 파멸시킬지 고민을 하다가 우선 동서가 우리 서방님과 결혼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탈취해온 저희 서방님의 회사 재산들, 전부가 우선 떠오르더군요. 심지어 그 정도 도박 빚에 집도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당장 하루아침에 길가에 내앉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집을 강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앉게 만든 거죠. 저희 집 비밀번호는 바꿔놨습니다. 함부로 들어와 있게 놔둘 순 없으니까요. 인터넷에 찾아본 복수하는 법, 결정적인 증거 남기는 법을 열심히 본 덕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고 조금 기다리자 동서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제가 사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태인데 혹시 형님 집에 가도 될까요? 아까 가봤는데 비밀번호가 박혀 있더라고요. 두들겨도 답이 없으시길래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 전화드렸어요. 정말 동서 뻔뻔하구나.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이혼한 것도 숨기고 애 둘 딸린 거 속인 동서한테 난 나가서 얼어 죽든 차에 치이든 아무 관심 없어. 우리 서방님 몰래 여러 사람이랑 불륜까지 저지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서방님 유품 정리하다 다 알게 됐다고. 동서 옛날 가족 사진이랑 동서가 도박으로 날려먹은 집문서도 이미 다 받고 말이야. 그 그걸 어떻게 형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죽기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어떻게 아신 거예요? 도박빚이 살짝 있긴 하지만 형님 돈 있으시잖아요. 형님 갑자기 이러시면 전 어떡해요? 제발 죽은 저희 남편을 봐서라도 아량을.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서방님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가증스런 것,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날려먹은 집에서 나와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뻔뻔하게 네가 죽인 거다. 우리 서방님 네가 죽였어. 살려내, 살려내라고. 형님, 제가 도박 때문에 재산 날려먹은 것도 맞고, 네,
결혼 전에 이혼녀에 애 둘 딸린 거 속인 것도 잘못했고 불륜도 인정하지만 제가 남편을 죽였다니요. 멀쩡한 남편을 제가 왜 죽였겠어요? 죽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행복하게. 아니, 우리 서방님은 네 그 추악한 면모를 다 알아버렸어. 알고 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지. 백주대낮에 일하느라 절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우리 서방님이 술을 마신 만취 상태로 도를 활보한 건 다 너의 그 사악한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알아? 그건 억지죠, 형님. 아무리 제 탓을 하고 싶으셨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형님이 제 남편이 그걸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형님께서 지금 제 뒷조사를 꽤 하셨나 본데 제 남편 그날 술 마시고 차에 치인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전 어찌 됐든 제 남편의 아내고 형님 동서잖아요. 저 좀 걷어주세요. 네? 네? 증거? 증거라고 했니? 서방님 유품에서 네가 도박으로 집 재산을 전부 날린 증거랑 네 옛날 가족 사진이 나왔어. 이걸 알고 우리 서방님이 어떤 감정으로 술을 마셨을지 상상은 가니? 남편이 죽었는데 유품 정리도 안 해봤나 봐. 하긴 도박에 미쳤으니 그럴 정신 없었겠지. 가증스런 것. 너 같은 건 우리 서방님 유산 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에 난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언제부터 저를 의심하고 그렇게 증거들을 모아놨는진 몰라도 저 남편이랑 최근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잖아요. 형님께서 그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억울? 억울하단 소리가 나오니? 정말 뻔뻔하구나, 넌.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단 거냐? 어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내 두고 보마. 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우리 집 앞에서 상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경찰 불렀다. 끌려 나가고 싶으면 계속 거기 있어. 네 불륜남들도 같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정말 경찰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 불륜남들까지 정체를 다 들켰다고 생각한 건지 주춤거리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전 유부녀랑 붙어먹는 그 불륜남들 정체까지 알아볼 정신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증거 확보더라고요. 동서를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요. 지금까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녹음했거든요. 이 내용을 전 언론사에도 제보할 거고 경찰에도 넘길 겁니다. 그리고 동서가 가는 도박장에도 미행을 할 생각이었죠. 제가 따라가면 너무 티가 나고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금방 알아내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동서는 그새를 못 참고 다음 날 일찍부터 도박판에 기웃거리는 동서를 발견했습니다. 탕정님한테 듣고 증거로 사진 몇 장 폰으로 전송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박장 현장에서 잡혀야 바로 잡혀 들어갈 테니까요.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분이 도박장이 있는 거 다 확인했습니다. 사진 폰으로 보내드렸고요. 여기 위치도 보내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해서 아마 현장에서 잡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망 보고 있겠습니다. 얼른 신고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탐정님. 역시 일 잘하신다는 소문만큼 일 처리가 확실하시네요. 신고 바로 넣을게요. 동서가 정말 도박으로 저희 사범님 재산을 모두 날린 걸 생각하면 경찰통에 깜빵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우, 감옥에서도 금방 나올 것 같아 분이 안 풀립니다.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웬만해선 불법적인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걸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치만 동서분은 정말 사연을 들으니 도박만으로 깜빵에 가는 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듣던 제가 격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불륜은 하도 많이 있어서 놀랍지도 않은데 도박으로 전 재산 날린 것도 모자라 이혼녀에 애 둘 딸린 것도 속이고 결혼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 방법을 쓸 것도 같습니다. 동섭은 체포되기 전에 제가 그쪽 음료수에 마약을 몇 개 풀고 오겠습니다. 눈이 풀리면 극도로 흥분을 할 테니 아마 체포될 때 수사관들도 눈치를 챌 거예요. 그리고 마약까지 묶여 들어가면 형이 완전 달라지는 거겠죠.
대신 이건 좀 비용이 셉니다. 그래도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제 인생을 걸고 어떻게든 동서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 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가 들던 상관없어요. 당장 실행해 주세요. 꼭 동서가 깜빵에서 최대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신고는 제가 신호드리면 그때 해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도박장에 한번 들어오면 금방 파하진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동서는 경찰에 체포됐고 도박장에서 마약까지 취급한 것으로 덜미가 잡혀서 그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는 물론이며 동서, 도박하던 사람들 모두 마약 사범으로 더 큰 형을 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억울하다는 모른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가 있으니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겠죠. 동서는 노발대발했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이제 동서를 버리기로 결심했는지 변호조차 하지 않고 면회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자업자득이었겠죠. 동서의 친정댁에 찾아가 모든 걸 이야기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파렴치한 동서 곁엔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계획대로 동서를 깜빵에 보내고 증거들을 이용해 우리 서방님과 동서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이 운영했던 회사의 돈으로 제일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서방님의 재산이 동서에게 한 푼도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뒀습니다. 그것까지 해놓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서방님네 회사 비서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비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전 아마 아직도 동서 그런 시커먼 속을 모르고 동서한테 잘해줄 뻔했습니다. 우리 서방님 갑자기 죽게 만든 장본인이 그 사악하고 악랄한 동서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같이 서방님 유품 정리도 도와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아이고, 전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복수는 잘 끝났나요? 전 소식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사모님 얼굴 핀 거 보니까 복수 잘 마친 것 같긴 한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진짜 행복하셔야 해요. 그건 됩니다. 먼저 가신 대표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복수도 다 시원하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마음 같아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서방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동서를 제 손으로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짓는 건 먼저 간 서방님과 남편이 바라지 않을 테니 법의 테두리 안에 줄 수 있는 벌을 다 주려고 노력했어요. 도박장에서 현장 검거하고 마약까지 엮어서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렴치한 짓들을 한 걸 동선의 친정댁에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박에 마약까지 아주 정말 가지가지 했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니, 근데 대표님 아내분이 그 지경이 되도록 정말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대요. 대표님 아내분, 친정댁에선 정말 몰랐다면 충격이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저였음 제 자식이어도 당장 내다 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댁에선 어떻게 한다나요? 제 말이요, 제 말이. 동설 버리다시피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동설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 서방님을 그렇게 배신감 속에 외롭게 죽어가게 했으니까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닌 것도 정말 죄를 묻고 싶은데 이미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서한테 죄목은 추가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참 헛헛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벌을 받게 한 게 어디예요. 정말 대단해요.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한 복수예요. 인생을 건 복수 정말 제대로 하신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대표님 아내분은 아마 평생을 후회할 거예요. 늙어갈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고 죄값 때문에 교도소에서 천천히 죽어갈 테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가족들까지 다 등 돌리게 한 거면 정말 엄청난 복수죠. 살면서 후회 또 후회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네, 그래야죠. 이제 군대 간 아들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그래도 비서님 덕분에 정말 억울할 뻔했던 우리 서방님 복수를 할 수 있었네요. 너무 고마워요. 남편 일찍 죽고 10살 배기 우리 아들이랑 서방님 이렇게 둘만 보며 겨우 살았어요.
저희 아들이랑 서방님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서방님이 동서 잘못 만나 죽기 전까지 불륜에 도박으로 재산도 다 탕진당하고 그걸 알고 감당하기 힘들어 술을 마시고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참 허망하잖아요. 살아갈 의미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저의 얘기를 듣고 이젠 대표님 복수가 아니라 사모님께서 군대 가신 아드님과 함께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복수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복수는 수단일 뿐 복수 성공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힘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세요. 사모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게요. 비서님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말 복수까지 성공한 마당에 먼저 간 도련님 목까지 저희 남편 목까지 더 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서님 혹시 가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제가 경비 다 들게요. 제가 이런 복수할 수 있게 도와준 보답으로 그리고 제 인생의 이 막을 다시 살게 해준 보답으로요. 비서님이랑 같이 간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야 좋지만 너무 큰 선물이라 저는 일찍 취직해서 일하느라 아직 유럽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유럽을 그렇게 가보고 싶긴 했는데 정말 멀어서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갈 수 있으려나요? 영어도 못하는데. 음. 통역해줄 가이드랑 같이 가면 되죠. 요즘 세상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구할 수 있더라고요. 설명도 엄청 친절하게 다 나와 있고요. 이번 복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아직 늦은 건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어째 20대인 저보다 더 젊고 아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검색 좀 해볼게요. 그나저나 정말 가는 건가요? 아,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꿈만 같아요. 여행은 얼마나 길게 갈까요? 유럽이니까 일주일로는 안 되겠죠? 네, 진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고 아직 22살인데 비서님이 너무 참하고 마음에 들어서요. 남자친구 없음 우리 아들 제대하고 한번 만나봐요. 제 아들이지만 참 바르게 잘 컸거든요. 잘생긴 건 말하기 입 아플 정도고요. 근데 비서님, 여행 가자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디 보자. 검색해 보니까 유럽 여행은 최소 한 달은 잡고 가는 것 같은데 한 달은 무리겠죠. 비서님 업무하셔야 되니까. 아, 네, 좋아요.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드님이 대표님이랑 워낙 각별하셔서 자주 회사에서 봤었는데 연하긴 하지만 너무 잘생기고 듬직해서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드님 제대하고 나면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5년 근속해서 작년에 못 쓴 휴가랑 다 해서 한 달 정도 휴가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한 달 가버리죠. 어떠세요? 역시 우리 아들이 잘생기긴 했죠. 하하. 비서님 마음에도 들었다니 기분 좋고 뿌듯하네요. 네, 그럼 우리 아들 휴가 나오면 같이 한번 보러 가요. 비서님이 절 웃게 만드네요. 아, 여행 갈 준비하려면 우리 자주 만나야겠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너무 좋아요, 사모님. 내일 뵙겠습니다. 저에게 마치 아들처럼 각별한 제가 업어 키운 서방님이 돌연 그렇게 세상을 등져버리고 그게 모두 동서 때문이었다는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비서님이 절 웃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복수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목표도 의미도 없다 생각하고 허무한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군대 간 아들 준수와 비서님이 인연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설레기도 하네요. 복수만으로 제 인생을 채우고 싶진 않았던 게 저의 진심이었나 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비서님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비서님이 아니었음 전 서방님이 왜 돌연 죽음에 이르렀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비서님의 도움을 받아 서방님의 한이 서린 복수도 성공했으니 이제 제 이막의 인생은 여행하면서 또 쉬면서 아들이 비서님과 잘 되길 바라면서 조금 더 제 인생에 보답을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